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야포가 중요해지는 전쟁으로 바뀌어진데, 이런 전쟁에 맞춰서 군사력과 무기체계 개발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질서가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이나 방위 사업에 필요로 하게 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전투기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도 중국이 새로운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만큼 이 미국의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산 인프라 납기 속도 있습니다. 전쟁이 급하게 터지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터졌을 때 세계 각국들은 급하게 전력을 증강한 걸 찾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무기들은 워낙 이제 생산 속도가 느리고 복잡한 제품들이라서 납기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점이 있는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빠른 납기 속도를 장점으로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큰 방산 수출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를 사신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AS 센터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잘 성실하게 정비해 주는가,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에 사용된 무기가 제대로 된 작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전쟁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우리가 판매한 무기에 대한 확실한 사후 지원 서비스, 또한 빠른 수리 같은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수입 국가들한테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대량 배치 및 운용 노하우입니다. 가령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1500대 이상, K2 전차 같은 경우는 300대 이상 이렇게 대량으로 배치하고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팔 때 이 물건 무기 체계의 특성이 어떤 것이고 어떤 운용 노하우가 필요한지 사용자한테 교육도 잘 시켜주는 게 정평이 났기 때문에 지금의 K방산의 성장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실 수출에 그다지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가령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방위사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수 시장에 대한 무기 공급과 생산이 우선이라서 해외 시장에 공급할 여력이 없었던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안보 위협이 많고 북한과의 국지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을 때 해외 무기 수출을 하면 그 수출에 대한 생산 속도가 느려지거나 공급을 잘할 수 없게 되어서 이게 불안정한 감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국산 무기체계는 북한이 주적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북한의 특수한 전력에 맞춰가지고 무기 성능 개량이라든가 개발을 해야 돼서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는 좀 맞지 않는 특수한 단점들, 특수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 와서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이런 특성들은 오히려 단점이 아니라 장점, 그러니까 세옹지마의 상황이 됐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대량 생산이 북한과의 전쟁이 항상 준비하니까 대량 생산, 대량 배치가 필요했고, 우리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생산 설비라든가 공급망이 확실히 약해져 있었는데, 우리만 이제 이런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다 보니까 강력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로 국지전이나 분쟁 상황이 됐을 때 수입국이 빠른 도입을 요구하면 한국군이 지금 현재 무기를 생산 중이고 공급 중이기 때문에 한국군 물량을 일부 돌려서 해외 수출국에 우선적으로 수출하면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납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쟁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전쟁으로는 크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즉 테러와의 전쟁 등이 있었는데, 테러의 전쟁들은 비정규 전쟁이 특징으로 저항 세력이나 게릴라들을 정규군이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이런 데 중점이 맞춰졌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 야포가 중요해지는 전쟁으로 바뀌어진데, 이런 전쟁에 맞춰서 군사력과 무기체계 개발한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해외의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질서가 대한민국의 무기 개발이나 방위 사업에 필요로 하게 돼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의 모습을 크게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방위산업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냉전이 끝난 뒤 유럽의 방위사업들은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조기된 단종된 무기들이 많고, 기존 무기의 성능 개량을 수행하지 새로 신규 생산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이 역량이 크게 떨어진 걸 확인한 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물자 중에 대부분은 동유럽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을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때 그냥 공급한 것이 아니고
EU 차원에서 이게 대체 무기를 주겠다고 약속과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동유럽 쪽에서 대량의 재래식 무기 신규 소요가 나와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도전할 수 있게 된 기회의 창을 열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본토라든가 각종 이제 핵심 표적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공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다시 중요해지고, 이때 우리가 방위 사업 중에 핵심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천궁 대공 미사일 등 이제 미사일 방어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 방위 사업을 바꾸게 된 계기라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제 하마스와 같은 저항세력들이 기습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군의 초기에 많은 타격을 줬고, 이 기습 공격을 어떻게 막는가가 전 세계의 안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드론을 막는 안티 드론 시스템, 경계 시스템들의 수요가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방위 사업도 발맞춰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지금 이란과도 확전돼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몇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세계 최초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들이 동시에 발사되고 이걸 요격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이 다시금 인증이 되었고, 이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그 욕구나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에 아랍 국가들은 아랍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을 하고 싶은 수요가 높아졌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과 폭격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들도 이런 대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력 증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런 아랍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는 정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신에 새로운 방산 수출 파트너 혹은 이제 새로운 방산 파트너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수출 상품들은 재래식 무기, 즉 전차나 장갑차 혹은 뭐 비행기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을 수출하는 게 주력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 무기들도 K방산의 수출 상품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있는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로, 다른 국가들도 레이저 무기들을 개발했으나 실전 배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한국은 지난해 말 최초로 실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드론과 같은 무인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해외 수출도 상당히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HD 현대중공이 만든 수출형 잠수함 HD-1500을 한번 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출형 잠수함 시장에서는 지금 장보고 3라고 하는 3,000톤급 잠수함들이 캐나다나 폴란드 사업 등에서 제한되고 있으나, 이런 3,000톤급 잠수함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요. 재래식 잠수함 치고는 가격이 좀 높은 편이라서 많은 국가가 이것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수출형 1,500톤 잠수함을 만들면서 기존의 장보고 3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동남아, 남미와 같은 신흥 시장에 대해서는 잠수함 수출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것도 성과가 기대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이 만든 셰르파 무인 지상 로봇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셰르파 로봇의 경우에는 한국 육군도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병력 이동이나 물자 수송뿐만 아니라 이 셰르파 로봇에다가 알테어라고 하는 LIG 넥슨에서 만든 안티 드론 미사일이 결합해서 무인 방공체계, 즉 로봇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오면 접근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방공체계 같은 것도 수출이 좀 기대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차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수십 년간 인류는 전차가 무용용, 그러니까 전차를 막거나 대신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으니까 전차가 필요 없다는 논리, 그리고 전차가 계속 필요하다는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 현대전 혹은 과거의 전쟁들의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전차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한국 전쟁 때는 이미 많이들 역사 교과서라든가 방송을 통해 들었겠지만, 북한군이 가진 100여 대의 T-34 탱크로 인해 가지고 한국군이 수차례 며칠 만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전차에 대해서 산악 지형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래서 평야 지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는 전차의 투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식이 있어서 한국군은 전차를 가지지 못했고 미국도 지원을 안 했는데, 사실은 북한이 전차를 내세워서 기갑
부대를 내세워서 밀고 내려온 거를 일반 보병 부대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로도 한반도에서 전차의 중요성은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남전 때는 전차가 별로 활약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반대로 이제 전차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전차가 쓰지 못한 전장에서 미국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차나 기갑 부대들을 밀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미국은 헬리콥터라든가 항공 전력, 그러니까 폭격기라든가 공격, 미사일 공격, 폭탄 공격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의 이제 베트남 군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압이라든가 점령이 힘들어져서 결국엔 전쟁이 패배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 후 이라크전, 그러니까 1차, 2차 이라크 전쟁에서는 전차는 불과 수십 시간 정도의 사용 시간, 그러니까 이 전체 공격 기간 중 대부분 공습에 투입되었고, 전차가 사용된 거는 2, 3일 정도밖에 없지만 그 2, 3일이 아주 결정적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1차 이라크 전 같은 경우에는 정밀 유도북이나 대규모 항공 폭격으로 이라크군을 막비시킨 다음 대량의 전차 부대가 이라크 영내로 밀고 들어가서 마지막 전투를 장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달리 전차의 기동, 그러니까 막 열심히 치고 돌아서 몇백 킬로 달리고 이제 내달리는 이런 것보다는 경비나 방어, 즉 이미 점령한 지역에서 이제 탈레반 무장 세력이라든가 게릴라 세력들을 기습 공격을 막는 용도를 많이 사용되는데, 전차는 아무래도 방어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보병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반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동성보다는 방어력 향상이 이제 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은 최근 50년간의 전쟁 중에 전차가 가장 많이 손실된 전쟁이기 때문에 양측의 전차 파괴 대수를 보면 거의 10,000대가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차 무용론, 이렇게 많이 파괴되니까 전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지만, 실제 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투에서 전차의 역할이 아직도 매우 중요했고,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파괴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차를 공격 작전의 주역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사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더라도 이런 공격 작전에서의 전차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량 투입이 되고, 그 때문에 투입도 많이 되지만 희생도 많았다는 게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폴란드 수출 외에도 터키의 기술 수출이 돼가지고, 기술 수출이라는 것은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지만 전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품과 장비, 그러니까 파워팩, 포, 전자장비, 유기압 현수 장비 등을 수출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폴란드 전차는 이제 1차, 2차 계약들이 곧 다 마무리될 것을 보이는데, 폴란드 이외에도 유럽권에서는 루마니아 같이, 슬로베키아 같이 동유럽 국가들에서 K2 전차가 이제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중동 지방에서는 터키 알타이 전차 기술 수출 외에도 최근에 중동 아랍 국가들이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연속해서 대한민국 육군이 UAE랑 카타르 합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사막 지역에서 K2 전차가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막 지역의 전차정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우리가 합동훈련을 통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 통한 중동 수출도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2 전차는 아니지만 K2 전차보다 약간 작고 가벼운 경전차도 지금 개발 중이고, 요에 대한 수출 전망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브라질이라든가 콜롬비아 등에서는 하나 에어로가 만들고 있는 이제 K21 MRF라 부르는 경전차 같은 게 수출될 가능성이 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전차보다 작고 가볍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이 저렴한 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인 전차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즉,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 상황과 유사해지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자면 K9 자주포는 일단 어떤 개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개발될 때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자주포가 있었지만 미국산 자주포는 성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수준의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를 개발하겠다. 왜냐하면 북한은 수백 대의 장사정포, 즉 사거리가 40km가 넘는 장거리 대포들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우리 수도 서울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포병 화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K9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장사정포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K9도 자연스럽게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초기 400대로 예정된 K9의 생산 수량이 1,500대 이상 늘어나서 한국군은 현재 현장 사단의 거의 모든 견인포들을 자주포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량이 많다 보니까 가성비가 확보되고 공급망이 안정돼 있어요. 수입국가 입장에서는 한국 육군이 이미 1,000대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K9 자주포를 수입했을 때 뭐 부품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수리가 어려워지거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된 게 크게 장점이 된 것이죠. 또한 2012년 11월에 연평도 폭격전에서 K9이 활약한 것도 K9 수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해병대 장병들은 북한의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사용해가지고 열심히 대응 사격을 했고, 불타는 진지안에서 K9에 타는 모습이, K9으로 사격을 한 모습이 전 세계 언론의 그 일면을 장식했어요. 이 이후로 K9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는데, 이제 K9 제작사인 하나 에어로에 따르면 K9의 그 홍보나 이 마케팅을 할 때 해병대 출신 분들을 항상 모시고 온 다음에 해외 수출할 때 연평도 포격전 이야기를 꼭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 부분으로 살펴본 게 K9의 경쟁자랑 우리 K9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영국, 미국 같이 원래 포병 선진국들의 자주포들은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사실상 퇴출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서 수출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라 할 수 있는데, PZH-2000 자주포는 우리 자주포랑 발사 속도는 좀 더 빠르고 방어력이 좋지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K9 자주포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K9이 가성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수출에서 우위를 점했고, 마지막으로 K9보다 저렴한 자주포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SH-1이라든가 스웨덴 아처 같이 차륜형 자주포, 즉 무한 궤도를 쓰는 탱크같이 생긴 자주포가 아니라 트럭에다가 대포를 올린 것 같은 자주포들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K9과 경쟁을 했는데, 이런 차륜형 자주포들의 경우에는 발사 속도도 느리고 발사를 할 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밖에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탄을 장전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적의 대포병 사격, 즉 우리나라 포병을 공격하는데 대응 사격을 받게 되면 아주 취약해지기 때문에 방어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K9을 선호하는 국가가 늘어나서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자리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와 방위사업청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K9 자주포는 수출이 시작된 게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염두한 부품 수출, 이게 터키에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이집트, 인도 등에서 현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가장 최근에 호주의 AS9 자주포 수출에서는 호주에 공장을 지은 것은 물론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맞춘 호주 버전 K9을 우리가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현지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생산 공장을 지어주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이 아주 잘 통하는 무기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차 장갑차는 흔히 이제 일반인 사이에서 보시면 그냥 대포가 달리고 무한궤도가 달리고 바퀴가 달리는 뭐 장갑이 달린 차니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전에서 전차의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전차는 전차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 장갑차나 전차나 둘 다 장갑으로 보호되어 있고 뭔가 포탑 같은 게 있으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전차는 적의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서 공격력, 그러니까 큰 대포를 장착해가지고 직사화기로 적의 전차공을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는 다양한 방어력 수준이 있지만 전차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쏜 대포를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갑차보다 장갑도 두껍고 특히 대전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전차를 파괴하는 주포를 가진 공격력, 그 다음에 자신의 주포의 공격력을 막을 수 있는 방어력, 그리고 60km 이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기동성을 가진 것을 전차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것을 주력 전차, 메인 배틀 탱크라고 현대전에서는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전차들도 기준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공격력은 약한데 뭐 방어력이 강한 전차, 방어력은 강한데 공격력이 약한 전차, 이런 게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는 이렇게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잡힌 것이 전차의 기본 사용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갑차는 지상작전을 할 때 생존성,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전투할 수 있는 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나 미사일을 가진 대전차 장갑차는 자신의 공격을 방해할 수 없지만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매복을 해서 방어작전에서 적의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보병 전투차라는 장갑차들은 적의 장갑차랑 대응해서 사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적 장갑차가 기관포를 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이 안에 있는 승무원과 보병들을 보호하고 지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보병 장갑차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K9 자주포라든가 혹은 적의 항공기를 쏘기 위해서 만든 대공 장갑차, 이런 것도 다 장갑차의 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린코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해외 수출할 때 중개무역을 하는데, 이 중에서 장갑차의 비율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장갑차의 경우에는 아프리카 국가나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매우 인기가 많기 때문인데, 다만 이제 이런 국가들도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고, 다만 이 중국산 무기도 결국에는 대만 침공을 위해서 무기 성능이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수출형 무기들도 발전되고 있어가지고 현재 중동국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에서 한국산 장갑차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맞고 몇 가지 부분에서 아닌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K9 자주포가 훨씬 우세한데, 중국이 이에 대응해가지고 K9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를 내놓거나,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KA-AV, 그러니까 수륙 양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만 침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런 상륙 장갑차의 국산화에 성공해가지고 생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관계라서 누가 더 우세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차의 경우에는 중국제 전차의 경우 공격력이 매우 약하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가 중국 전차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나다. 하지만 가성비로서는 이제 중국 전차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갑차의 성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들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이미 만들어서 호주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레드백 장갑차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성능은 세계 제일이지만 이 성능을 세계 제일로 갖추기 위해서 수입산 부품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독일, 미국 등지에서 각각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부품들이 들어가지고 완성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지고 공급망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가 매우 필요해서 레드백 EX라는 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드백 EX는 현재 20% 내외에 불과한 AS-21 장갑차의 국산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갔는데, 수입산 부품들을 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성능도 더 좋게 만들고 가격은 더 줄이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전차의 파워팩이라든가 미사일, 장갑차에 대해 들어가는 기관포 혹은 방어 장갑, 현가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국내 업체들이 대해서 수행하고 있고, 특히 하나에어로가 체계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에어로의 협력사들이 뭐 S&T 모티브, 다이나믹스, 뭐 그다음에 삼양컴텍 이런 거 중소기업들과 협의해가지고 국산 장갑차에 대해서 완벽한 기술 독립, 그다음에 공방 확보를 위한 경제성 확보, 이런 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열화된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아마 그 천군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금액으로 단위 품목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이 뭐 1,500대 이상 생산되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양은 많은데, 개별 단가가 항공기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FA-50과 TA-50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출 대수 138대, 누적 수출액 78억 달러 이상, 올해 필리핀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추가 도입이 성사될 경우 150대 이상 수출과 누적 수출액 90억 달러 이상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16대 4억 달러, 이라크에 24대 11억 달러, 그 다음에 필리핀에 12대 4억 5천만 달러, 태국에 12대 2억 6천만 달러, 폴란드에 48대 30억 달러, 말레이시아에 18대 9억 2천만 달러 등 이렇게 해서 총합 78억 달러 이상이 수출됐는데, 이걸 하나로 환산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항공기 한 개 종류로 의해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외부의 원인,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좀 있었던 탓도 큽니다. 원래는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T-50을 개조한 FA-50이라는 경전투기가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데, T-50 자체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훈련기라는 거는 전투 조종사가 전투기를 탈 수 있게 연습하는 기능인데, T-50의 경우 초음속 비행이 되는 등 비행 성능이 매우 뛰어나가지고 훈련기 치고는 가격이 비싼 좀 고급 명품 훈련기라고 하지만, 명품을 아무나 살 수는 없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작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과 안보 위기들이 전 세계에서 좀 위기가 심각해지니까 T-50과 FA-50이 재평가됐는데,
우선 훈련기의 성능이 좋을수록 전투기를 전쟁에 더 많이 투입되고 실전에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를 조종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 비행 같은 게 훈련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더 많이 필요한데, 훈련기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전투기는 전투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고 훈련 비행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고, 요 점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인정을 해서 T-50이 팔리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FA-50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중에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납니다. 서방 측 전투기, 그러니까 미국산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가격적으로 가장 저렴한데, 미국산 무장을 가지고 미국 귀족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니까, 우리 한미동맹에서 이런 게 요구 때문에 합동작전이 가능하니까 미국과 같이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저렴한 전투기가 된 거예요. 가령 경쟁기종이라 할 수 있는, 거의 크기랑 무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리펜 2형의 경우 FA-50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요. 장비들도 더 좋게 가지고 있는데, 무장 탑재량이라든가 항속거리 이런 건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태국이 그리펜 2 4대를 구입할 때 5억 3,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대에 1,500억 가까이 써야 되는데, FA-50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수출 가격이 한 대에 600억 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해도 크게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가성비에서 우리가 FA-50이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FA-50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을 지금 사로잡고 많은 수출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KF-21은 사실 아직 수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 개발 중이고 2026년까지 기본적인 전투 능력을 가진 블록 1이 개발 완료되는데, 다만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들의 수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수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은 KF-21 역시 FA-50처럼 이 가성비 부분에서 절대적인 우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태국에 제안했을 때 가격이 1,000억 원 정도로 해가지고 그리펜 2형부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그리펜보다 우리 KF-21 무장 탑재량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런 점을 공유하고, 레이더나 전자장비 같은 경우도 동등 이상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에 치는 서방제 비행기보다 우리 KF-21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고, 이에 비해서 이제 F-16 같은 경우에는 우리 KF-21 미래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4,000대 이상 생산이 돼서 가성비가 매우 좋아서 가성비 부분에서는 우리 KF-21과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F-16의 문제점은 생산자가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전투기라는 겁니다. F-16의 생산자인 록히드 마틴의 경우에 현재 F-35라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주력으로 밀고 있고, F-16 같은 경우에는 단종을 시키고 싶은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생산한다, 이런 개념에 가까워요. 이렇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면 5년에서 7년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요가 많지만 그만큼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전력화 원하는 국가들한테는 F-16과 비슷한 가성비인 KF-21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KF-21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라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성능과 크기, 부장 탑재량들이 KF-21과 비슷합니다. 엔진도 2개 쌍발이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라는 유럽 회사에서 만든 미티어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고,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1,500억 이상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라팔이 크게 불리하고, 운용 유지비도 저희 KF-21이 라팔 대비 뭐 70% 이하의 운용 유지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F-35, F-22 같은 경우에는 KF-21보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비싼, 그러니까 KF-21과 급이 다른 전투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미들급, 그러니까 전투기 종류에는 제일 좋은 하이급, 그 다음에 숫자를 채우는 로우급, 그 사이 미들급이라 할 수 있는 클래스 중에서는 KF-21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출 전망이 매우 밝고 기대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전력, 보유 대수 모두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나토 공군을 모두 합친 수준이 아마 미국 전투기 수준과 비슷하다고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미국 공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질도 뛰어나지만, 현재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군을 이겨내기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35를 연간 100대 이상 최소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전투기를 생산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회사에서 이제 3종류 이상의 신형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을 굉장히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작전 대수, 그러니까 비행기 할 수 있는 전투기 대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이미 추월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많이 열세입니다. 하지만 이 질적인 측면도 중국이 새로운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만큼 이 미국의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함을 독자 설계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대만,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터키, 영국 이렇게 11개 국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사실 대만과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때문에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8개 국가만 수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8개 국가 중에서도 핵잠수함은 수출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수용을 안 쓰고 있거든요. 호주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한국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 세계 5위, 즉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다음 순위의 잠수함 생산 능력,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2차 세계대전부터 잠수함을 활용해가지고 만드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의 기본 구성품이라든가 기술 수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몇 년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잠수함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야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 수출에서의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군함 판매했을 때 그 규격을 맞추는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능력이 없고 오직 내수로만 50년 이상 방위 사업을, 잠수함 사업을 유지했기 때문에 해외 수출할 때 뭐 매뉴얼을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일본어에서 그 나라 말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규격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자체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 러시아 잠수함을 막기 위해서 특정 구간에서 매복하고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어느 바다에서도 편히 작전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같은 거 부족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지만 수출 경쟁력 상으로는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고 이미 잠수함을 일본보다 수십 년 먼저 수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K방산의 핵심 수출 상품은 아무래도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뭐 전차, 장갑차, 군함 혹은 이제 항공기 중에서도 경전투기, 훈련기 이런 게 중심인데, 요 외에도 미래전에 대한 신특수 무기라고 하는 무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런 수출도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천광 레이저 대공 유도 무기는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 무기로, 다른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연구하고 시험 사격을 했으나 실전에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고, 이 천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공격 드론이라든가 정찰 드론 같은 걸 요격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능력을 실증했기 때문에 드론 요격체가 필요한 나라들한테 수출이 아무래도 유망하게 됐다. 그리고 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많이 이야기하지만 한국은 더 미사일 기술이 북한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 할 수 있는 하이코어라고 하는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한 것들은 엔진이 없어요. 그 로켓의 힘으로 가속한 다음에 활공을 하거나 하는 것에서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이코어라고 하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트 엔진을 가져가지고 마 4에서 7 이상의 속도에서 기동을 하면서 비행할 수 있어서 요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거 역시 미래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전력이 될 수 있고, 수출이 진행된다면 다른 나라들의 이 무기에 대해서 기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고 싶은 신특수 무기로는 드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사실 드론 약소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들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고, 중대형 드론, 무인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터키 등 선진국이 있는데, 반면에 한국은 이제 중고도 무인 정찰기, 4단급 무인기 2차 등에서 개발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전력화가 좀 지연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이제 생산도 늦어지고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이 만들고 있는 중형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 체계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은 4단급 무인 정찰기를 대체하는 건데, 4단급 무인 정찰기는 현재 이제 대한항공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요 4단이라는 거는 어떤 크기냐면 대형과 소형의 중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에서 흔히 보고 있는 FPV 드론보다 훨씬 큰 10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리퍼나 프레데터 이런 대형 공격 드론보다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경제성을 가지면서도 성능이 좀 뛰어나요. 특히 이번엔 중형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단에서의 정찰용 드론을 쓸 뿐만 아니라 중형 무장 드론, 그러니까 초소형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적을 이제 지휘부를 저격하는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드론 킬러 드론이라 해서 드론인데 적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드론을 탑재해가지고 대공 임무, 그러니까 이제 무인 정찰기가 상공을 선회하면서 적 드론이 발사하면 거기서 요격한 드론을 새끼처럼 내보내가지고 격추시키고 이런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전 장비, 그러니까 적의 전파를 교란하거나 아니면 방해를 해가지고 적을 통신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추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수요는 물론 수출에서도 아주 기대되는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꼽고 싶은데 지금 현재 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안에 2곳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국가는 저한테도 비밀로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유명할 것 같고, 특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좀 더 잘 되고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20대를 상생하기로 됐으나 정식 계약은 10대, 그러니까 블록 1 10대에 대해서만 됐는데 한국 공군도 이제 KF-21의 계약이 필요한데 블록 1 40대 중에 20대만 계약이 돼서 후속 20대에 대한 계약이 필요하고 블록 2 80대에 대한 계약도 이제 곧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공군이 KF-21 도입 계약을 원활히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출 기회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의 수출 인지도가 높아져서 앞으로도 수출, 그러니까 우리 K방산의 미래 핵심 수출 상품이 될 거라 예상하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 그다음에 LIG 넥슨이 합동으로 만들고 있는 LSM, 그러니까 장거리 대공 무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IDEX 전시회에 전시를 했을 때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은 천공 대공 유도 무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세 국가가 막대한 양을 수입해서 쓰는데 천공을 가진 국가들 입장에서는 천공과 호환성도 높고 천공이 가질 수 없는 더 높은 고도에서의 기회를, 요격 기회를 가진 LSM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사드랑 패트리어트도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이 검증된 미사일들 조합으로 대공 방어 체계를 만들면 향후 그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층 방어 체계를 만드는데 LSM이 수출 성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륜형 장갑차 및 자주대공품 같은 경우도 수출이 많이 기대되는데 이 장비들은 하나 에어로 등에서 제작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군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수출형 장비예요. 다만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넓어질수록 이제 지상군 이런 데 준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수출이 좀 기대되고, 아직까지 확언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쟁 기종인 중국산이나 이런 것 대비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중동 수출 사업에서 이제 큰 기회를 잡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방산이 추가 성장 기회를 유럽의 재무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내에서의 그 무기 구매를 선호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급적 이 재무장할 때 유럽제 무기를 쓰자 이런 이야기가 들어놓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방위 사업들이 유럽이 필요한 정도의 속도와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 그러니까 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공장을 모으거나 아니면 폐기된 생산 시설들을 복구해야 되는데 이게 몇 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국산 무기가 빠른 납기의 장점을 사용해서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금융지원이나 저택지원, 그러니까 EU 자체의 보조금을 이제 EU산 무기를 살 때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급한다 됐을 때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특히 잠수함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전력 증강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그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된 게 많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아직까지 이제 수출될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수주의 기회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산 능력 복구는 뭐 4에서 5년 지나면 유럽들이 상당히 복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장한 그 유럽의 방위 사업이 유럽 자체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과 경쟁을 크게 할 것이고 이게 위협이 될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저는 중동 지역 등 새로운 제2의 폴란드 시장을 개척하고 대량 수주를 받아서 이제 수출 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 유럽과 단순히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유럽 방위 사업이 아까 전에 생산력이 부족하고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내두는 게 아니고 유럽의 방위 사업이 성장과 복구를 우리가 도와주면
이제 향후에 유럽산 무기가 수출되거나 유럽산 무기를 쓰게 되더라도 그게 안에는 한국의 기술과 한국의 부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방위사업체랑 연합해가지고 다연장 로켓포나 아니면 미사일 등 여러 가지 유럽과 이스라엘의 합작 무기 체계를 이미 선보여가지고 유럽 시장에 진출한 바 있고, 튀르키예랑 이탈리아의 협력도 전 주목할 만합니다. 이탈리아 최대의 방위사업체인 네오나르도의 경우에는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라는 드론 제작업체랑 MOU를 맺었는데, 이 네오나르도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수출 경쟁력과 생산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튀르키예의 제일 큰 드론 생산업체인 바이락타르랑 협력을 해가지고 튀르키예산 드론에다가 이탈리아산 장비를 넣어서 같이 윈윈을 하는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한국 방위사업체도 유럽의 방사업체에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 모델을 만들어서 상생 협력 발전한 걸로 해서 유럽과 경쟁을 또 하지만 협력도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에스토니아의 밀렘사 하나에어로가 계약을 했는데, 에스토니아가 만든 무인 지상 로봇에 하나에어로가 만든 장비를 결합한 식으로 한국군이라든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이제 R&D 중심의 방위 사업이었어요. 지금 현재 필요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차세대 무기 연구 개발비를 정부한테 판내는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GCAP라든가 FCAS라고 하는 6세대 전투기, 5.5세대 전투기 개발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책정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앞으로 나올 미래 무기 말고 현재의 무기에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성공을 한다면 이제 KF-22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전투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망하는 걸 기다린 것보다 그 유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나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유럽과 한국의 공동 개발 이런 거 추진해가지고 한다면 유럽의 발전이 단순히 한국한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면 대한민국 방위사업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방위사업은 민수용 사업과 달리 G2G, 그러니까 정부 간 거래가 핵심입니다. 방위사업체가 일반 개인이 아닌데 무기를 팔 수는 어느 나라에도 불가능하거든요. 정부 간 거래가 핵심이란 거는 이 계약 상황이란가 내용에 대해서 수주 잔고에 대한 예측이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출 전망이나 이런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차를 몇 대를 팔지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뭐 브랜드 인지도를 조사하거나 앞으로 무슨 차를 살 건지 예상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이 필요한데, 정부 간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이 훨씬 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리고 안보 수요가 내수한 수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요소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K방산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건데, 북한이 위협이 증대되고 인구가 감소돼가지고 신특수 무기, 무인 무기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동시에 수출 산업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휴전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완전히 평화가 시작되고 군축을 시작될 계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또 다른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하마스랑 싸움이 끝났는데 왠지 위기감 더 커졌죠. 왜냐?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붙을 것으로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래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의 특징이 세계 최고가 아니라도 시장성이 있고 성장성이 있다는 점을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항상 자랑하는데도 주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2위인 중국 위협이 워낙 크고 이런 미래 전망, 펀더멘탈에 대한 그 비관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방위사업은 중국과 경쟁을 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나토식, 그러니까 미국식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힘들고, 한국에서는 한국산 무기는 그나마 다른 서방체 무기보다 중국과의 경쟁을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서방 국가들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데서 우리나라의 무기가 가장 가성비 있고 이걸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서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이 생산력이 우수한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 산업에서 ASML이 중요해진 것처럼 한국 방위산업은 전 세계의 무기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방위사업의 규모가 크고 생산시설이 많아가지고 미국, 유럽이 공부할 수 있는 무기가 더 많은 걸로 이제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탱크든 항공기든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생산 능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납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미국과 유럽산 무기들은 아직도 납기를 지키지 못해서 지연되거나 인도가 늦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 점에서 저는 이제 한국 방산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들 아시는 주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요 그다음에 현대로템까지 이 육해공 지상방사에서 핵심 체계업체라고 부르거든요. 체계업체라는 거는 이 무기의 모든 구성품들을 종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업체들, 국산 방위 체계 업체들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자체 R&D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내수 수요에 많이 대응하고 막 무기들의 IP 같은 거를 이제 각 회사가 가지지 않고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출이 좀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 현금이 생기고부터는 자체 개발, 그다음 자체 R&D 역량이 크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 기업들의 R&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신제품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가, 요것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것은 NMC 솔루션과 같은 중소기업, 그 다음에 S&T 다이나믹스와 같은 중견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등이 모두 다 무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 방산이 잘 나가 수출하면 동방성장하게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타 이제 몇 군데 안티드론과 드론 산업 같은 업체들도 주목할 만하지만 상장이 되지 않은 업체들 중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 군에 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방산 기업들은 공시가 매우 제한됩니다. 몇 조 원짜리 사업을 공시를 하는데 이걸 어디에다 무엇을 팔았는지 공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 내수용 무기를 만들 때 정부가 보안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수출했을 때 수입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자기가 샀다는 걸 알리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이 넘는 사업이었는데 한국에서 엠바고를 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분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게 모두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공개 정보로 공개된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각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연구하고 있고 제품 중심으로 어떤 먹거리를 연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이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산업에 대해서 발전이 되겠다. 뭐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쐈으니까 미사일 방어를 담당한 기업들은 하나 시스템이나 LIG 넥슨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훈련이 끝나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밝은 인사이트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